매달 200만 원씩 3년을 보냈습니다. 남편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우리도 여유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부모가 아니라 은행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엔 12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달만 도와줘. 그 한마디였지요. 학원비, 카드가, 차 할부, 맞벌이인데 늘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었습니다. 연금 들어오는 날이면 먼저 아들 계좌부터 눌렀습니다. 생활비는 줄였습니다. 적금도 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았습니다. 차를 바꿨더군요. 손주 학원도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애들 때문이니까. 그리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이 엄마, 카드 돌려막기 중이야. 우리가 먼저 무너지면 어떡해?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너지면 어떡하냐고요? 우린 이미 무너지고 있었는데요. 부모는 어디까지 도와줘야 할까요? 연금은 자식의 생활비인가요? 이번 달만이라는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지원을 끊기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김정숙은 작은 주방 창가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 안 은행나무 몇 그루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잎들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두를 것도 기다릴 것도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올해로 68. 퇴직 후 7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일을 그만뒀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남편 영호가 먼저 퇴직하고 2년이 지난 뒤였으니 둘이 하루 종일 마주보는 게 익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만의 리듬이 생겼습니다. 영호는 오전에 가벼운 산책을 나갔고 정숙은 장을 보거나 집 안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은 같이 먹었습니다. 소박했지만 균형이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이 두 사람 합산으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고 젊었을 때 꼬박꼬박 넣어둔 소액 적금도 만기가 되어 통장에 얹혀 있었습니다. 외식을 자주 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오전이었습니다. 정숙이 행주로 식탁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올려두었던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수라고 떠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정숙은 행주를 개어 싱크대 가장자리에 걸쳐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나야.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정숙은 그 낮음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민수는 무언가 말하기 불편할 때 목소리를 한 톤 낮추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있어? 120만 원만.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귀에 바짝 붙였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민수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이 둘의 학원비가 이번 달부터 올랐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카드 최소 결제만 겨우 맞추고 있는데 차 할부금이 겹쳤다고 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지출이 수입을 자꾸 넘는다고 했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피로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달만이야. 다음 달엔 꼭 갚을게.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의 은행나무가 다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동시에 12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작게 걸렸습니다. 한 달 생활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큰애 지호는 올해 11살. 수줍음이 많지만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작은애 예은이는 7살. 볼이 동그랗고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패이는 아이였습니다. 지난 추석에 두 아이가 뛰어들어 안기던 감촉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학원비가 부족하면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 정숙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듯이. 그날 오후 정숙은 통장 잔액을 한번 확인한 뒤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120만 원. 화면에 이체 완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그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한 번이니까.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녁 영우가 산책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오늘 바람이 차더라고 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국을 적고 있었습니다. 응. 얼른 와서 따뜻하게 해.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정숙은 낮에 있었던 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영우가 걱정할까 봐서이기도 했고 말로 꺼내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아서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 번이니까 다음 달엔 괜찮아질 거야. 숟가락을 들면서 정숙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은행나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창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정숙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혹은 알아채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체 완료 문자는 그달 이후로도 계속 왔습니다. 한 번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달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에도 민수의 전화는 왔습니다. 정숙은 그 사실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면서도 빠듯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두 번이 되어도 정숙은 그것을 아직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6달이 되었습니다. 금액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달은 150이 됐습니다. 민수는 이번엔 예은이 치과 치료가 겹쳤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엔 180이 됐습니다. 지호 학원을 하나 더 보내야 할 것 같아서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달부터는 200만 원이 당연한 숫자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숙은 매번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연금 입금일이 달라진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날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매달 25일 연금은 여전히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숙의 마음속에서는 그날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면 곧 이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따라왔습니다. 기다리던 날이 아니라 준비해야 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거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조금 피곤해 보이는 눈과
그 모습을 보면서 정숙은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피곤해졌는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 생각을 멈췄습니다. 생각을 너무 길게 이어가면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따라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로.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한 건 5번째 달부터였습니다. 정숙은 먼저 외식을 끊었습니다. 영우와 가끔 가던 동네 국밥집을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장을 볼 때도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던 고등어 대신 값이 싼 생선을 골랐고 간식으로 사두던 곶감도 올해는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적금을 깼습니다. 오래전 만들어둔 소액 적금이었습니다. 만기가 되면 여행이라도 한번 가자고 영우와 이야기했던 돈이었습니다. 정숙은 해지 신청서를 쓰면서 잠깐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서명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나중에 다시 만들면 되지라고 했지만 나중이 언제인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서 연락이 온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민수가 아닌 수진의 전화는 드문 편이었습니다. 정숙은 반갑기도 하고 약간 긴장되기도 한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너희는? 저희는 그냥저냥요. 근데 어머니, 저희가 요즘 진짜 빠듯하거든요. 민수 씨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수진의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게 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연금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고정 수입만으론 정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정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연금 있으시잖아요. 그 말이 귓속에서 짧게 맴돌았습니다. 수진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무언가 이름 붙이기 어려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바로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영호는 그날 저녁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이 밥상을 차리는 동안 영호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어디선가의 부동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영호는 그걸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슬쩍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민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영호는 짧게 그래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정숙도 굳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도 있었고 영호가 속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 걱정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은 채로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빈 그릇을 치우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왜 이러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은 금방 다른 생각으로 덮였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힘든 건 사실이잖아. 카드가 막히면 신용이 망가지고 신용이 망가지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잖아. 정숙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이유를 붙여서 눌러두는 일. 그 일을 이제는 거의 자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6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영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탁 위에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펼쳤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것도, 숫자를 보고 잠시 눈을 감는 것도. 이체 내역이 6줄 있었습니다. 줄마다 금액이 달랐습니다. 120, 120,
150, 180, 200, 200. 정숙은 그 숫자들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더하거나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부엌 창밖은 고요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가로 등 불빛만 희미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정숙은 통장을 덮고 물 한 모금을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걱정만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창밖의 은행나무는 어느새 짙은 초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일상에서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달 25일 연금이 들어오고 며칠 안에 민수 계좌로 돈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민수는 먼저 전화하지 않게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좀이라는 말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도 없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이체를 하면 민수는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고마워요. 혹은 그냥 이모티콘 하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부탁이 사라졌습니다. 부탁이 사라진 자리에 침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정숙에게 묘한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거절할 말을 들을 일이 없으니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일이 됐습니다.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는 일처럼, 당연한 일처럼. 정숙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동안 그냥 두었습니다. 그의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마트 가는 길에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무심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큰 사거리를 지날 때였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들 사이로 눈에 익은 색이 보였습니다. 짙은 남색. 번호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 모양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수 차였습니다. 아니, 민수 차와 같은 종류의 차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민수가 타던 차는 연식이 있는 중형 세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에 서 있는 차는 훨씬 크고 반짝였습니다. 새 차였습니다. 정숙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버스가 신호를 받아 출발했습니다. 그 차는 반대 방향으로 멀어졌습니다. 설마, 속으로 짧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비슷한 차겠거니 했습니다. 그날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평소처럼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별일 아닌 하루였습니다. 확인이 된 건 며칠 뒤였습니다. 손주 지호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머니한테 가끔 사진을 보내주는 아이였습니다. 이번엔 셀카였습니다. 지호가 활짝 웃고 있었고 뒤로 차 안 풍경이 보였습니다. 새것 특유의 깔끔한 천 시트, 아직 비닐이 벗겨지지 않은 헤드레스트. 정숙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부를 묻는 척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민수야, 혹시 차 바꿨어? 잠깐 사이가 있었습니다. 응, 바꿨어. 오래된 거라 자꾸 말썽을 부려서. 그래서 바꿨구나.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아이들도 타는 차인데.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해명이라기보다 보고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정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무슨 대답이 돌아올지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다는 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낡은 차보다 새 차가 안전하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120, 150, 180, 200. 그리고 깬 적금, 줄인 생활비, 사지 않은 곶감. 그 숫자들 위로 반짝이는 세차가 겹쳤습니다. 다음 달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지호 영어학원 하나 더 등록했어. 학교 성적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정숙은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학원을 하나 더 보내기로 했으니 이번 달은 더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읽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화면이 아래를 향하게. 그러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 햇살이 강했습니다. 정숙은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되지 않는 감정이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는 순간 무언가가 돌아올 수 없는 방향으로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눌렀습니다. 학교 성적 때문에 학원을 더 보내는 건 나쁜 일이 아니잖아. 지호를 위한 거잖아. 정숙은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이체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갔습니다. 그 손가락이 잠깐,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 눌렀습니다. 영호는 그날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녁 밥상에서 수저를 들다가 멈추며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짧게. 정숙은 시선을 느꼈지만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국그릇을 내려놓으면서 다른 쪽을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이 때로는 많은 것을 담습니다. 영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밥맛 없어? 아니, 괜찮아. 그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에서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여름밤 특유의 끊이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보내는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새 차, 추가 학원, 조금씩 늘어나는 금액, 줄어드는 부탁의 말, 당연해진 이체. 그 흐름이 처음과는 달라졌다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만하자고 말을 꺼내면 아들과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을 덜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더 냉담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상상들이 차례로 지나가면서 정숙을 조였습니다. 손주 때문에 하는 거잖아. 아이들이 불편해지면 안 되잖아. 정숙은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인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인지 정숙은 그 경계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매미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25일은 또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행나무는 다시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계절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자신은 조금씩 다른 자리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을 말로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가을 들어 영호가 부쩍 피곤해했습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중간에 돌아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숨이 조금 가쁘다고 했습니다. 나이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정숙도 그렇게 생각했고 영호 자신도 그렇게 넘겼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하면 영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정숙은 반쯤만 믿으면서도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막 끝낸 시각이었습니다. 영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가슴을 짚었습니다. 정숙이 행주를 걸다가 고개를 돌렸을 때 영호의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차가움이 발끝부터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정숙은 영호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만 꽉 쥐었습니다. 그 몇 분이 정숙의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는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심장 이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즉각 처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정숙은 펜을 쥔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래도 서명을 했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숙은 수술실 앞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차갑고 밝았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락할 사람을 생각하다가 민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 중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민수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하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짧게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내일 아침 일찍 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있어서 늦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괜찮아. 내일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뜨겁고 건조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긴장해서인지 너무 피곤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빠르게 처치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고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반쯤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호가 살았다는 것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으면서 비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부담금과 입원비, 추가 검사비를 합치면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안내하는 동안 정숙은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깬 적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매달 나간 이체 금액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120, 150, 180, 200, 200, 200. 정숙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영호의 손을 잡고 아버지, 많이 놀랐죠라고 했습니다. 영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셋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들이 낮았습니다. 병실 밖 복도로 나온 뒤 정숙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이번 병원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어. 엄마 통장이 지금 여유가 없어서 이번 한 번만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어? 처음으로 정숙이 먼저 손을 내민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지금 카드 돌려막기 중이야.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진짜 어려워.
이번 달은 특히 민수는 시선을 약간 피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너지면 어떡해. 애들도 있고.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한 발짝 물러서듯 창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병원 앞마당이 보였습니다. 나무 몇 그루가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길게 우리가 먼저 무너지면 어떡해. 그 말이 귓속에 남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숙이 보낸 돈이 머릿속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120만 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커지고 당연해지고 부탁도 없이 나가게 된 그 돈들. 생활비를 줄이고 적금을 깨고 외식을 끊으면서 만들어낸 돈들.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에게 위기가 왔을 때 돌아온 것은 우리도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잠시 후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픽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영우가 태어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영우는 계단 난간을 짚었습니다. 정숙이 옆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영우는 소파에 앉으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정숙은 영우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노란 잎들이 조금씩 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 하나씩이 떨어졌습니다. 조용하고 느리게.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기적 같은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각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조용한 알미였습니다. 오래 미뤄왔던 생각이 마침내 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영우가 태어나고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쯤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흐릿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우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이불을 걷고 나와 부엌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을 보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숫자 너머의 무언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스스로에게 말해왔는지. 정숙은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메모지에 숫자들을 적었습니다.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남은 돈, 병원비, 앞으로 필요한 것들. 적어 내려가는 동안 손이 가끔 멈췄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적었습니다. 다 쓰고 나서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선택은 이미 서 있었습니다. 이제 말을 꺼내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민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야,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이번 달부터 지원을 못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아버지 병원비도 있고 엄마도 이제 생활비를 다시 챙겨야 해. 더 이상은 어렵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평온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알아?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상황이 있어. 그동안 도와준 거 이제 와서 생색내는 거야?
그 말이 날아오는 순간 정숙은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소리로 내지 않았습니다. 크게 숨을 한 번 쉬었습니다. 생색이 아니야. 엄마도 한계가 있다는 거야. 민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무언가 오래된 것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겁고 그러면서도 조금 가벼운.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 지호가 가끔 보내오던 카카오톡 사진도 뜸해졌습니다. 예은이 목소리를 들은 것도 꽤 됐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은 조용했습니다. 집안이 한층 더 고요해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그 고요함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리차를 끓이고 영호의 약을 챙기고 장을 봤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무언가 묵직한 것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들과 멀어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들의 빈자리, 말이 없어진 며느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으로 생겨났다는 사실. 그것들이 겹쳐서 눌렀습니다. 어느 저녁에는 예은이 사진을 꺼내 오래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보조개가 패인 채로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진을 들고 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조금 더 참을 수 있었던 걸 아닐까? 손주들까지 멀어지게 만든 건 너무한 게 아닐까? 그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정숙은 다시 통장을 폈습니다. 이체가 나가지 않은 이번 달 잔액, 병원비 예약금으로 빠져나간 부분, 그리고도 남은 얼마. 숫자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달과는 달랐습니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숫자를 보면서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 말고는 달리 버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호의 정기 검진 날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호가 진료실에 들어간 동안 정숙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영호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밝았습니다. 경과가 좋대. 잘 됐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서면서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민수한테 이제 안 보내기로 했어. 영호가 걸음을 잠깐 늦췄습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화 안 나? 화는? 진작 그랬어야지. 목소리는 낮고 짧았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짧은 말 안에 오래 참아온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 이어폰을 끼고 걷는 청년,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나이든 여자,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내 하루를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 하나는 알았습니다. 자신을 모두 내어주고 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 영호의 수술실 앞 복도에 혼자 앉아있던 그 밤이 그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버스가 아파트 정류장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내렸습니다.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오면서 정숙은 은행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잎들이 거의 다 졌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바람 속에서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나무를 잠깐 바라보다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자리에 눕기 전에 정숙은 통장 이체 자동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민수 계좌로 가는 자동이체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해지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눌렀습니다. 화면에 해지 완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정숙은 그 글자를 한번 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책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걱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앙상에도 쓰러지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행나무는 이제 완전히 잎을 떨구었습니다. 까지만 남은 나무가 차가운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침마다 그 나무를 창가에서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앙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그 나무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없애지 않은 것들만 남긴 모습이 그랬습니다. 정숙의 아침도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 이제 정숙은 먼저 두 가지를 합니다. 영호의 약값과 다음 달 병원 예약비를 따로 빼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비를 배분합니다. 식비, 관리비, 비상금. 순서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그 순서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순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민수 계좌로 나가는 돈이 먼저였고 나머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먼저였습니다. 민수와의 사이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가 왔고 명절에는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자주 통화하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것과 서먹한 것의 중간 어딘가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억지로 메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서두른다고 가까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관계는 말 한마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것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자리를 찾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손주 지호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읽은 책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예은이는 지난주에 전화를 해서 할머니 보고 싶어라고 했습니다. 정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영호가 텔레비전을 끄고 정숙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요즘 들어 영호는 그런 순간을 스스로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수술 이후로 달라진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여보, 응, 고생 많았어. 그동안.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민수 일 말이야. 혼자 다 끌어안고 있었잖아. 영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그 목소리 안에 담긴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함인지 고마움인지 오래 말하지 못한 것들인지 아마 전부였을 것입니다. 몰랐어? 다 알고 있었으면서. 알았으니까 더 미안하지.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잘한 건 아니야. 진작 정리했어야 했는데. 그러게.
그래도 당신이 했잖아. 결국엔 두 사람은 그 말을 끝으로 한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진 거실은 차분했습니다. 멀리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다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영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요즘 가끔 그 1년을 되돌아봅니다. 처음 이체 버튼을 눌렀던 날, 이번 한 번이니까라고 말했던 자신, 생활비를 줄이고 적금을 깨고 영호에게 말하지 않으려 했던 날들, 연금 입금일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던 때, 수술실 복도에 혼자 앉아있던 밤, 그 모든 것이 정숙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후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후회를 오래 붙들지 않습니다. 지나온 일은 지나온 것이고 지금 알고 있다면 지금부터 달리 살면 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방법이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줘야 한다는 생각. 정숙은 그 생각을 오래 믿어왔습니다. 사랑은 희생이라고,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메워줘야 한다고, 그것이 부모된 도리라고.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도움과 의존은 다릅니다. 사랑과 대가 없는 소모도 다릅니다.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과 스스로를 모두 깎아내어 주는 것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겠지만 늦게 알았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맑은 겨울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영호와 함께 단지 안을 산책했습니다. 영호는 수술 이후 걷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정숙도 그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은행나무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영호가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봄 되면 또 잎 나겠지. 나겠지. 그때 되면 민수도 좀 풀릴 거야. 정숙은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앙상한 가지들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잎은 없었지만 가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풀리면 좋고 시간이 더 걸리면 기다리면 되지.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나란히 같은 속도로. 그날 저녁 정숙은 오래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병원비를 계산하던 날 썼던 종이였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한번 읽고 나서 반으로 접었습니다. 서랍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다가 조용히 구겨서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안에 은행나무 가지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잠시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부모의 노후는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늦었지만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일과 자신을 지키는 일은 반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설 수 있을 때 오래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정숙은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기대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것도 다릅니다. 정숙은 그 차이를 이제 압니다.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정숙도 그랬습니다.